안녕하세요. 남기세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까 할 때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수액성형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액성형술, 뉴클레오플라스티라고도 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그림처럼 정형외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척추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우선 수액성형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것을 잠깐 리뷰하면 허리 치료의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단이 틀렸다 그러면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것을 환자분도 의사분들도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디스크가 아닌데 디스크로 진단을 내렸다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절대로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허리병의 대부분은 양성, 흔히 얘기하는 암이나 감염 같은 나쁜 병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하면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 나을 수 있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른 자세를 취하면 허리가 아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끊임없이 운동을 해줘야 병이 걸리지 않는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취한다기보다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줘서 죽을 때까지 허리 아프지 않고 생활한다. 이게 제가 2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3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주사치료의 모든 것, 흔히 뼈주사, 신경치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약, 물리치료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주사치료에는 뼈주사, 신경치료 이거 이외에도 핌스 치료, 프롤로 치료, 기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이었죠. 신경성형술, 뉴로플라스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아마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한 기술이고요. 안타깝게 이 방법이 비급여, 즉 돈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매우 좋아서 한 70%의 환자분들은 만족하는 방법이고요. 수술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고 약 먹고 물리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그때는 이런 신경성형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액성형술 5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허리의 뼈 사이에 연골, 디스크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거의 기능은 우리 몸에 체중을 받쳐주고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노화가 되고 늙고 이게 힘의 불균형을 받으면 그림에서처럼 이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액이 점차 밀려나가서 타이어로 치면 고무의 약한 부분을 찢고 나오는 것처럼 탈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MRI 사진에서처럼 신경을 누르지 않아야 될 디스크가 밀고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이 신경통이 생기고 환자분은 요통이 생기고 다리가 저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디스크의 증상은 초반에는 이 허리 엉치 부위가 아프다가 점차로 밑으로 내려서 끝에 가면 발까지 저립니다.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병입니다. 이 디스크라는 거는 다행히도 약,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안 해도 약 7, 80%는 3달 내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허리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디스크가 자연치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가 자연치료가 되는 것은 맞지만 자연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20%가 있고요. 그래서 약, 물리, 주사, 시술 같은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아픈 20%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 기다리는 동안에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 장애가 오거나 이게 너무 자주 심하게 아파서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어렵다. 이때는 수술하는 게 좋다.
이게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아마 척추를 전문하는 모든 의사가 다 동의할 겁니다. 결국 요즘에는 의사도 그러고 환자도 그러고 수술 없이 치료하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 수술하면 분명히 낫지만 이 수술 안 하고 가능하면 이 80%를 81%, 82%로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수액성형술이란 이 터진 디스크 앞에서 보여드리면 요 빨간 거 요 빨간 거를 어떻게 하면 쪼그라뜨려서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고치냐 이런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성형술과의 차이점은 신경성형술은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유착을 풀고 자연 흡수를 도와주는 방법이라면 이 수액성형술은 디스크 내부로 가느다란 관을 찔러서 요 튀어나온 부위를 선택적으로 없애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수액을 제거한다는 면에서는 수술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국소마 치료하고 가는 관으로 하고 시술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고 시술 후에 바로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술 후에도 크게 오래 쉴 필요 없고요. 2, 3일 정도 쉬었다가 일상생활을 해도 되고 한 달 뒤부터는 막 허리를 운동을 해도 된다. 이런 면에서 무척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이런 시술, 신경성형술과 수액성형술이 없을 때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복대 차고 조금 더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주사치료 정도가 다였었고 이런 걸로 안 될 때는 바로 수술, 현미경을 수술하든 유관으로 수술하든 터진 디스크를 꺼내는 방법을 했었는데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님이 야 째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 해서 내시경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고 이런 방법으로 무척 인기를 끌었지만 이 방법 역시 수술적 치료 방법이라 이렇게 내시경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간단히 꺼내는 방법이 없어 해가지고 여러 의사들이 많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수술을 내시경으로 한다는 미명하에 좀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좀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냐 이런 분위기에 나온 게 신경성형술이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느다란 관을 디스크와 수액 사이에다 껴서 유착을 풀고 자연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매우 유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시술도 하지 말고 운동으로 고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척추치료의 패러다임이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방법인데요. 이 수액성형술은 여기 보면 요 빨간 거 이거를 수액이라고 그러고 수액과 섬유륜을 합해서 디스크라 하는데 요 수액만을 선택적으로 쪼그라뜨려서 가능하면 정상활동을 좀 더 빨리 하게 하면 안 될까 이런 방법에서 나온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수액성형술이라는 게 이 최근에 나온 방법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시행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저 수액이라는 게 신경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 수액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일 처음 제가 레지던트 때 이전에 나온 방법인데요. 1964년도에는 케모뉴클레오라이시스라고 이 수액을 녹여 없애는 약물을 주사를 쏴서 저 수액만 없애면 좋아질 거다. 해서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하기 전에는 이 방법이 아주 미세 침습 방법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방법을 받은 환자분들을 보면 이 수액을 녹여 없애다 보니까 아주 심한 통증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수액을 없애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생겨서 환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없앴기 때문에 바로 연골이 싹 없어지면서 요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방법이 점차 사라졌었고요. 제가 레지던트 하던 이 75년, 80년대 초반에 주로 유행하던 방법은 기계적으로 가느다란 흡입을 하면서 이 수액을 잘라내는 뉴클레오토미라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안타깝게도 아무리 저 수액을 없앨라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가운데 중심 부위를 없애서 튀어나온 부위가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안쪽으로 흡수되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 병원 시절 약 한 2000년 되기 전 때는 야, 이것도 좀 문제 있지 않아 해서 IDET라고 이 가느다란 열선을 집어넣는 방법이 한동안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조금 지나서 오존 치료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거기다 뿌려주면 좋아진다, 이런 게 나왔었고, 87년도에는 레이저를 꼽아가지고 조거수 수액을 감압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사들이 가능하면 째지 않고 수액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모든 방법은 다 없어지고 딱 하나, 뉴클레오플라스티라는 게 2000년도에 개발돼서 이 방법이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액성형술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가느다란 관으로 튀어나온 수액, 요 부위를 녹여 없애기 위해서 관을 수액 부위에다가 도착시켜서 요 부위를 지져서 요 크기를 줄여서 요게 쪼그라드니까 부었던 신경이 눌리지 않음으로써 붓기가 빠지고 자연 치료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 카테터 끝이 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타겟 부위에 자꾸 도달을 하기 쉽게 되어 있고요. 요 끝이 수액을 쪼그라뜨리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 그림에서처럼 가느다란 관을 찢어진 데까지 넣어서 쪼그라뜨리기 때문에 위험할 게 없고, 이게 효과를 본다면 아주 쉽게 나았고 정상 조직을 손상을 안 주기 때문에 환자가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바늘을 이용해서 수액을 제거하는 방법을 수액 성형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국소마 치료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요. 환자분이 별로 통증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고,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복이 매우 빠르고 굳이 입원까지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블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작용되는데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열로 지진다 이거하고 틀린 거고,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주위 정상 조직은 손상을 주지 않고 퇴행성 변화된 수액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고주파가 아니라 열선을 이용해서 지졌다면, 요즘은 코블레이션 플라즈마 테크닉이라고 이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요거를 흡수하고 공기처럼 만들어서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상처 조직도 별로 안 생기고 그 빈 공간에 이 콜라겐이 다시 차오르면서 정상 조직화한다, 이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17게이지 니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한 반면에, 이게 높이 공간이, 이 바늘이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온다, 그때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분들한테 사용되고요. 이걸 하고 나서 열 손상으로 인해서 높이가 쭈그러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상 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환자한테 쓰이냐? 이게 디스크 환자한테 쓰기도 하고 만성 요통 환자한테 쓰이기도 합니다. 즉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지만 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 코블레이션 테크닉을 이용한 가느다란 완들을 저 튀어나온 부위에다 넣음으로써 조기를 쪼그라뜨려서 신경이 눌리는 거를 눌리지 않게 해서 환자가 아프지 않게, 이런 식의 기술을 이용하는 거라서 디스크 환자도 터지지만 않았다면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환자가 아니라 만성 요통 환자인데 디스크가 여기저기 조금씩 찢어져 있을 때 이 코블레이션 테크닉, 즉 수액 성형술을 이용한다면 이 튀어나온 곳을 조금씩 다듬어주고 잘못 자라난 신경을 지져줌으로써 요통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통 또는 디스크 환자한테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모든 환자한테 쓰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약, 물리, 주사 치료 등을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는 사람한테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하면 효과가 얼마나 좋냐? 환자분들은 의사가 치료하자 그러면 효과가 100% 있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100% 효과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가 하더라도 대강 한 70%, 10명 하면 7명은 효과를 보고 3명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를 충분히 해서 이게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 해야 되고요. 만일에 의사가 합시다 할 때는 의사 역시 70%의 확률을 가지고 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디스크 협착증 이런 환자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약, 물리치료고요. 여기에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만일에 환자가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 또는 약, 물리, 주사 치료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른 치료를 원한다, 이럴 때는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 빠르게 치료하는 겁니다. 즉 수술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칼이나 총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탱크나 곡사포 같은 여러 무기가 있으면 상대편을 이기기 쉬운 것처럼 디스크나 협착증, 요통을 치료할 때도 이런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요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의사를 만난다면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기가 다양해야 치료하기가 쉽다, 그래야 좀 더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요 짧게나마 설명드렸는데 수액성형술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JM님이 수액성형술은 입원 없이 당일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가능합니다. 시술할 때 국소마 치료하고 시술 후 1시간 정도 부작용이 있나 없나 체크한 후 퇴원하기 때문에 당일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술을 받는 분이 체력이 안 좋거나 시술 받는 분들 가운데 실손보험이 든 분들은 입원했을 때 좀 더 이 실손보험을 혜택을 받기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해서 하기도 하고 외래에서 바로 하기도 하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액성형술 치료 후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수액성형술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튀어나온 수액을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감압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수액이 쭈그러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수액성형술을 치료하면 바로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좋아지는데 수주, 2, 3주 최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보통 복대 착용을 한 달 정도 시키고 한 달 정도는 일상생활은 하셔도 되는데 힘쓰는 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큰 무슨 운동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 되면 물리치료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는 경험이 없는데 교과서적으로 이 신경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액성형술을 받은 후에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상이 있다, 그때는 꼭 의사한테 방문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고주파 수액성형술이 효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알려주세요. 안타깝게 의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디스크가 터져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만성 요통인데 디스크가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70%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가 이런 협착증이 매우 심한 경우,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린 경우, 이럴 때는 대개 수액성형술을 권하지 않고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신경성형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터진 디스크가 없고 다리가 아프고 약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을 때, 이럴 때 수액성형술을 권하게 되는데 이 성공률이 70%인 정도는 꼭 아셔야 하고요. 이 가느다란 관을 어디에 꼽냐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래도 경험 있는 의사가 정확한 위치에 꼽아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꼭 한 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니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 후 1시간 정도 쉰 후에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거나 업무를 하는 거 가능하니까 시술 받으셔도 됩니다. 이 고주파 수액성형술 후 회복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이 회복기간을 저는 1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압시켜준, 이 다듬어준 수액이 쭈그러들고 신경이 회복, 살아나는 기간을 보는데요. 1달 정도 약 물리치료를 하면서 조금 지켜봅니다. 그 사이에 일상생활을 하셔도 되는데 힘쓰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70%에 들어가면 환자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재활운동, 허리 주의 근육을 열심히 키우고 스트레치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어시님께서 척순의 종양도 수술 방법이 있는지요?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시 신경을 건들면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네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척순의 종양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척순의 종양은 악성 종양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술을 해서 이 양성 종양을 긁어서 주위에 있는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해서 걷기 편하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아무래도 신경을 건들지 않고 종양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옆으로 밀고 분리하고 종양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신경이 마비가 오는 수도 있고 신경이 부어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균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위험성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수술 안 할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수술을 위험하지만 받는 게 나은지 수술이 위험하니까 받지 않는 게 나은지 이걸 비교하셔야 되고요.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지켜보는 방법인데 그럴 때 너무 아프고 마비가 더 진행될 상황이다. 그러면 수술이 위험하더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척순의 종양이 있을 때 관찰하는 방법과 수술하는 방법,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좋은지 비교하셔야지 수술이 위험하니까 안 받겠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엔젤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원장님,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 일주일 전쯤부터 자세가 잘못되었는지 왼쪽 허리 엉덩이 부분이 좌골 신경통 같은 증상이 있어요. 이런 경우 엑스레이 찍으면 알 수 있나요? 예. 요통이 있을 때 의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방사선 검사와 피 검사입니다. 물론 방사선 검사로 진단이 되는 수도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저희들이 흔히 제일 위험하다 생각하는 종양이 있는지 감염이 됐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MRI 검사, 기타 체열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검사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 기본 검사를 해서 나쁜 병일 가능성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고요. 나쁜 병이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으면 기본적인 약 물리치료를 하면서 대개 1, 2주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면 굳이 추가 검사를 안 하고 재활운동으로 가는 거고 기본 검사를 하고 약 물리치료를 했는데도 환자가 계속 힘들다, 아프다. 그때는 MRI 등 특수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JM님, 목 디스크가 있으면 후두부 두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예, 목 디스크가 있으면 뒷머리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두통의 원인은 근육통, 흔히 얘기해서 목 뒤쪽 근육이 뭉쳐서
후두부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게 있다면 또 하나 이 근육이 뭉치면서 옥시피탈 너브라고 신경이 지나가는 거를 자극을 줘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머리 뒤쪽이 아프다. 그러면 약 먹고 물리치료를 먼저 해보는 걸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 신경 지나가는 곳에 주사 치료하는 걸 권하고요. 그래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목 디스크 때문인지 뇌 안에 어떤 혹이 있어서 아픈지 MRI 찍어서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엔젤님이 하셨는데, 원장님, 그리고 기지개를 펴거나 할 때 다리에 자꾸 쥐가 나면 이때는 어느 병원 가나요? 무슨 치료를 하나요? 예, 다리에 쥐가 난다. 이게 피가 안 통해서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 눌려서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 호르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쥐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이에 내과가 있다면 내과 의사랑 상의해서 내 몸에 어떤 영양 상태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이게 쥐가 나나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까이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쥐가 나나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처에 일반외과가 있다 그러면 혈관이 막혀서 쥐가 나나 이거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쥐가 나는 거는 우선은 내과 의사랑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선 님이 질문하셨는데, 원장님, 양방향 내시경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결국 양방향 내시경 척추 디스크 제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잘하고 인터넷 치면 양방향 내시경 수술 잘합니다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곳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약, 물리,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현미경 보고 할지 내시경 수술할지 판단하시는 거고요. 이거 잘하는 것은 인터넷 쳐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잘하는 의사를 찾는 것보다는 저는 우선적으로 진단을 잘하는 의사를 찾는 걸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그레이님께서, 남기세 선생님, 스텝박스 계단 오르내리락 운동하면 무릎에 안 좋나요? 비욘디 정형외과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무릎에 안 좋을 거다 추천하지 않는다 하시는데, 선생님 모실 때도 스텝박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의사가 스텝박스 운동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는 권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대 총각이 스텝박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아마 권할 겁니다. 결국에 내 몸의 무릎 정도에 따라 운동을 권하는 의사도 있고 권하지 않는데, 저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 그레이님이 스텝박스 운동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에 무리가 갔다, 즉 통증이 오거나 이 운동 후 무릎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높이를 낮추는 걸 권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걸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 그러면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 무릎이 이러한 운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해도 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걸 했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운동보다는 빠른 걷기,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을 주로 권하고 싶습니다. JM님, 궁금한 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척추 유압술의 경우 환자의 뼈 골격에 따라 나사못 크기가 다른가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압술 말고도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한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자분들 때에 따라서는 나사못 고정술이라는 걸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 의사들도 골다공증이 심한지 꼭 체크를 합니다. 즉 이게 무슨 질문과 같냐면 모래에 집을 지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실제로 모래에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곳에 짓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을 때 건축사들도 이게 튼튼하게 할 방법이 없어 이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저희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도 이 뼈의 골격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체크한 후 수술을 권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골다공증 정도가 웬만큼 심해도 다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수술을 할 때 좀 더 수술이 쉽지 않고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시멘트 성형술이라고 있는데, 골다공증이 심한 뼈에 골 강화제를 주입하고 나사를 박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실력 있는 의사는 아마 합병증 없이 잘 수술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뼈 골격에 따라 나사못 크기가 다른가요? 예, 저희 나사못의 두께가 조금씩 틀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5mm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다이아미터가 7.5mm짜리도 있고 5.5mm, 4.5mm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나사못을 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즉, 제임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나사못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뼈의 골격에 따라 나사못을 다양하게 쓰고 있고, 골다공증이 심할 때는 골 강화제를 사용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MRI 검사 관련 문의들입니다. 테슬러 차이를 질문하셨는데요. 1.0 테슬러, 1.5 테슬러, 3.0 테슬러 차이. 이 결국 자석의 자석의 강도, 자석이 얼마나 세냐 이거를 표시하는 건데요. 3.0 테슬러가 가장 자석의 성능이 강하고 그래서 화질도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흔히 이 3.0 테슬러는 대학병원에만 있고 개원가에는 잘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3.0 테슬러 MRI가 가격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한테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3.0을 잘 사용하지 않고 1.5 테슬러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척추나 허리나 목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거를 진단하는 데는 3.0 테슬러가 굳이 필요 없고 1.0 테슬러면 충분하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 있고 가격이 비싼 MRI를 안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게 1.0 테슬러입니다. 그리고 MRI 1.0 테슬러는 요즘 별로 사용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좋지 않아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 테슬러로 검사를 해도 되지만 괜히 가격만 비싸고 굳이 그런 걸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개 척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1.0 테슬러로 검사를 많이 한다. 이게 답입니다. 어흥님 질문입니다. 사무직이라 오래 앉아 있어야 해서 허리가 아픈데 허리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가 앉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앉아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허리를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만일에 앉아있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맥킨지 운동이라고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제치고 잠깐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게 느껴질 텐데 이렇게 하고 쉬고 이렇게 하고 쉬고 그러면 허리의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즉 사무직이라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앉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앉아서라도 허리를 좌우로 틀어주고 뒤로 제치고 이런 운동을 하시면 통증이 많이 줄어드실 것입니다. 면발의 황제님, 선생님은 축구나 헬스나 배드민턴 운동은 안 하시나요? 다치실까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축구, 헬스, 배드민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보통 8, 9시 돼서 축구, 헬스, 배드민턴 운동에 가기가 조금 어려운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집에서 주로 맨손 체조, 허리 운동, 맥킨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골프라 집에서 빈 스윙을 하면서 허리를 풀어주는 운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맨발의 황제님이 축구나 헬스, 배드민턴 운동을 좋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40세 이후에는 갑자기 몸을 트는 동작을 바꾸는 축구나 배드민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나 무릎 인대가 끊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즉 발목이나 팔꿈치 이런 걸 충분히 풀어주고 하기를 권하고 있고요. 그런 운동을 할 때 접촉, 누구랑 부딪힌다, 그런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전기 5팀장 소인수님 질문이신데요. 전기이랍니다. 최근에 사다리 들다가 허리 삐끗했는데 현재 통증 3일차인데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가서 침 맞거나 물리치료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통증 줄어드니까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조금 질문이 애매한데 결국 통증, 허리가 아팠는데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예, 통증이 들었다 이러시는 거 보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병은 근육이나 인대가 뭉쳐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굳이 꼭 병원에 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집에서라도 약 먹고 물리치료는 하는 게 좋고요. 약은 흔히 약국에 타이레놀 이런 게 많이 파니까 그런 거 드시고 집에서는 찜질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아진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허리 강화 운동 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통증이 다시 도지고 자꾸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이 줄어드는 추세냐, 줄어들었다 다시 나빠지냐인데요. 만일에 줄어든다 그러면 약 먹고 운동, 만일에 줄어들었다 다시 아파진다 그럼 병원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람의 살쾡이님입니다. 고주파 수액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예, 많습니다. 고주파 수액술을 했을 때 효과를 못 볼 걸로 예상이 될 때는 의사가 권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게 디스크가 터져 있어서 다리까지 마비 증세가 온다, 이럴 때는 수액성형술이 좋은 게 아니라 수술이 좋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 즉 디스크가 웬만큼 있어서 요거를 저희 고주파로 줄어들였을 때, 튀어나온 부위를 줄어들었을 때 이게 다시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디스크 간격이 너무 좁거나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협착증 같은 때에는 고주파 수액성형술을 해도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고주파 수액술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정님 질문인데요. 통증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될 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허리가 한두 달에 한 번씩만 욱신거리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내가 내 허리에 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인데, 교과서적으로는 약 먹고 물리치료 1, 2주 했는데 통증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픈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MRI 할인하는 데는 20만원 초반대부터 비싼데 대학병원대 같은 데는 그건 8, 90만원까지 받는데, 내가 이 정도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다 그러면 대학병원이나 동네 병원 20만원 초반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가서 한번 MRI 찍어 보시는 게 좋고, 나 20만원 초반도 비싸 그러면 우선 엑스레이 정도는 10,000원도 안 받을걸요, 아마요. 엑스레이 정도 찍어보고 한번 의사랑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통증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될 때 검사를 받아본다. 이거는 결국 내가 10,000원 정도로 한번 내 허리를 체크할 건지 20만원 정도로 체크할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만원 정도로 한번 MRI 찍어서 제대로 볼래 하시면 그런 병원을 찾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나 10,000원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볼래, 그 부분 대부분의 병원에서 엑스레이 정도로 체크 가능하고, 나 10,000원도 그 투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운동하고 조금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연입니다. 선생님, 허리 운동하다 보면 이게 근육 강화 느낌이 아니라 거의 허리가 고장나는 느낌이 들고
근육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아파도 계속 운동을 참고 해야 하는지요? 매우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이 허리 운동이라는 거는 절대로 아픈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치료하는 약, 물리, 주사 치료 이 모든 게 다 운동을 하기 위한 기본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허리가 아플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아프지 않는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플 때는 치료받고 운동을, 그러면 어느 정도가 아프고 어느 정도가 운동을 해도 되는 통증이냐 할 때 저는 뻐근하다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의 통증이라면 그냥 운동하세요 이렇고요. 아프다 이런 표현할 정도의 통증이라면 이거는 치료받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애기 엄마님, 남기세 병원 원장님 병원 환자인데 치료 방법으로 신경차단술 처방받았습니다.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 장단점 시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신경차단술이란 주사치료고요. 신경성형술이란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유착을 풀어주고 약을 뿌려주는, 즉 신경성형술이 좀 더 한 단계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경성형술은 가격, 돈이 어떠한 키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비즈니스 타는 게 좋습니까? 일반석 타는 게 좋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즉 돈이 나 부담 안 돼. 그러면 비즈니스 타고 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가 한다면 신경차단술보다는 신경성형술이 좀 더 효과는 좋은데 단 돈적인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이엠님 마지막 질문인데, 허리 건강을 위해 이 자세는 꼭 고쳐라 하는 자세가 있을까요? 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세는 꼭 고쳐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자세는 절대로 허리에 좋지 않다. 즉 아무리 바른 자세라도 그 자세로 계속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흔히 우리 경비병이라고 그러죠. 국방부 장관, 그 다음 왕궁 이런 데 보면 군인이 바른 자세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한두 시간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허리에 계속 부담이 가는 거고요. 우리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어디에든 무리가 가고 근육이 뭉치고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건 절대로 좋지 않다. 비록 구부정한 자세라도 좌우로 왔다 갔다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허리에 좋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먹는 보도콜리, 거북목은 충격파 같은 걸로 되돌릴 수 없나요? 뻣뻣해서 불편합니다. 이거 역시 좋은 질문인데요. 거북목이라는 거는 목이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이루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자세를 말하는데, 이 거북목은 충격파로 돌리는 게 아니고 운동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북목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펴지지 않는 거북목이 있고 맘먹으면 펼 수 있는 거북목이 있습니다. 즉 펴지지 않는 거북목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는 정밀 검사로 해서 왜 이 거북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지 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한 후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거북목을 필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자세석 거북목이라고, 내가 자세가 그냥 안 좋은 거거든요. 이때는 흔히 얘기하는 맥킨지 운동, 허리목을 뒤로 제치는 하늘보기 운동을 하루에 3번씩만 하면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고, 충격파 치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니까 충격파 치료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호 팀장 소인수님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전기라는 소인수님 질문 추가합니다. 허리 인대나 근육이 뭉쳤다고 하셨는데, 그럼 스트레칭이나 타이 마사지나 헬스로 근육을 움직여 주거나 풀어주면 병원 치료만큼 효과 볼 수 있습니까? 전기일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결국에 이게 내가 아픈 원인이 가장 흔한 근육, 인대 문제라면 마사지나 운동으로 충분히 풀어질 수 있고요.
운동을 하면 다시 뭉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우선 약 먹고 허리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좋으면 굳이 병원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운동을 해도 계속 아프다. 그때는 근육인대 문제가 아닌 어떠한 디스크,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등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병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병원에 꼭 오셔야 합니다. 냥편치 3 강냉이님 질문이신데요. 운전하다 보면 엉덩이가 저립니다. 발만 까닥거리는데 왜 엉덩이가 저릴까요? 요거는 아마 이스키알 벌사이티스, 영어로 그 저맥락염, 벌사이티스라고 그러고요. 이 한국말로 저맥락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 그 뼈와 이 좌석 사이에 고기에 마찰이 적게 하는 윤활유가 들어있는 저맥랑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밑에 신경을 건드려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볼 게 운전을 안 할 때 안 아픈가, 그게 중요한데요. 만일에 운전을 안 할 때 아프다 그러면 그 운전을 할 때 그 앉았을 때 자극받는 그 부위에 마사지만 하고 타이레놀 같은 거 먹으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만일에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저맥랑에 주사 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하면 좋아지니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건강, 박곽봉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허리 건강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허리 강화 운동을 따로 하십니까? 나이 들수록 헬스를 통해 근육을 기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PT를 받아야 하나요? 고민 중입니다. 46세시고 이제 근육이 자꾸 줄어들고 허리가 뻣뻣해지실 나이인데요. 저 역시 허리 운동을 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집에서 8, 9시쯤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잠깐 쉴 때 가능하면 자꾸 허리를 풀어주려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근육 강화 운동으로서 팔, 헬스, 아령 들고 허리 스트레칭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한테 교육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만 내가 그럴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저처럼 집에서라도 가능하면 윗몸 일으키기, 맥켄지 자세 같은 운동을 하면서 그나마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박정선님께서 원장님 현미경 수술과 미세침습 현미경 수술이 다른 건지요? 원장님께서는 현미경 수술을 잘 하시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레지던트 그때쯤 초반까지만 해도 다 맨눈으로 수술을 하고요. 루페라고 약간 한 2~3배 확대하는 안경 같은 걸 끼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현미경이 도입되면서 이 현미경은 보통 10배 확대가 가능합니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좀 더 늘었고, 최근에는 현미경보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짓는데 송곳을 주고 집을 져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포크레인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수술의 크기가 클 때는 맨눈으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중간에 필요하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잠깐 확대해서 봐야 될 수 있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즉 내시경은 여러 마디 수술할 때는 되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되려 불편하기 때문에 안 좋고요. 현미경은 맨눈과 내시경이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음식점 가서 음식 먹을 때 요리사가 현미경 무슨 칼을 쓰고 요리하는지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즉 상황에 따라 이것저것을 다 쓰는 게 좋고, 저는 내시경도 해보고 현미경도 해보고 맨눈 수술도 해봐서 필요에 따라 내시경 수술을 권할 때도 있고 현미경 수술을 권할 때도 있고 맨눈 수술을 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선님이 어떤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찾는다, 그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면 진단을 잘하는 의사를 찾는 게 우선이고, 수술을 만일에 잘하는 의사를 찾는다면 이것저것 다 해본 의사,
내시경도 하고 현미경도 하고 양방향도 하고 단방향도 하고 이런저런 거를 다 경험해 본 의사한테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이 비욘디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